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106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이론의 이제 끝부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세액의 구조가 뭐냐? 매출세액의 구조. 이건 사실 이제 실무를 할 때 우리가 더 자세히 아시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말이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 제일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참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부터 6월 2기 확정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입력하면 이렇게 작성이 다 됩니다. 전표 입력한 거에 의해서 작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매출세액의 구조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매출세액의 구조의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더하기 애정신고 누락분의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한다. 이게 이제 애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죠. 애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세표준인데, 우리가 과세와 영세가 전부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요. 근데 영세는 과세표준은 여기 나타나지만 세액이 여기 이게 뭡니까? 막혀 있죠? 세액은 없어요. 왜냐? 세율이 100분의 0이니까. 그래서 영세율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해요. 여기 과세는 뭐예요? 세율이 10% 있는 것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 매출, 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도 있어요. 원래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면은 매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매입자는 그만큼 훨씬 더 매출자보다 훨씬 손해를 봐요. 그래서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매출자가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된 거 여기. 그리고 기타. 이 기타는 뭘까요? 증빙 없는 거. 세금계산서도 발행 안 했죠. 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발행 안 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 했다 하면은 이거 아니면 무증빙이라는 거예요. 증빙이 없는 거죠. 그것이 기타. 기타가 여기 4번에 나타나죠. 이렇게. 저기 아니요. 상담실이요. 그래서 여기 기타는 저기 증빙이 없는 겁니다. 증빙이 없는 것도 어떻게 해요? 과세가 돼요. 그래서 10% 이렇게 세액이 표시되죠.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 중에서 전부 세금계산서 있는 것만 전표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1번에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7번에 있는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4월부터 6월이면 1기 확정 과세기간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에 신고할 때 3개월치를 신고했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4월부터 6월 거 신고할 때 여기다 함께 신고하면 돼요. 다만 요 밑에 이제 가산세가 붙겠죠. 제때 신고를 안 해서.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여기 나타나요. 전표 입력을 해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전표 입력이 되어야 여기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 가감. 아까 우리가 공제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건 대손금이 아니에요. 대손세액입니다. 여러분 가감이라는 뜻은 더하는 것과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손세액을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돼가지고 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감을 해야죠. 근데 처음에는 마이너스예요. 만약에 60만 원이 부가세를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대손세액은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대손세액 가감이
처음에는 빼줍니다. 자, 그런데 가산 더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2020년도 1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을 우리가 작년 2019년도에 매출이 일어난 것이 있었는데 대손이 발생해가지고 확정되어서 이번에 세액을 감면받기로 했어요. 대손세액. 그래서 마이너스 60만 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가 되었다고 볼까요? 2021년도에 이 거래처가 A라는 거래처인데 A라는 거래처가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대손액을 갚았습니다. 60만 원 세금이었으면 660이겠죠. 외상이 660만 원을 우리 회사한테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대손세액 공제까지 받아버렸는데 다시 돈을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금 내야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 네. 그래서 그때는 내년에 2021년도에는 여기 이제 60만 원을 여기 플러스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넣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매출세액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네. 한번 책에 있는 설명을 이제 볼까요? 매출세액의 결정 1. 매출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 곱하기 10% 또는 0%다.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것은 애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 시 신고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 대손세액 공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한다.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5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이게 지금 여러분도 5년으로 되어 있나요? 책이? 예, 이 교재가 1쇄, 그러니까 2020년도 초판입니다. 예, 2020년도 처음 찍을 때는 이 세법이 부가가치세법 확정이 안 됐을 때예요. 10년으로 이게 고쳐졌습니다. 금년에 세법 개정이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기업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5년 과거 5년치만 매출세 대손세액 공제를 해줬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근데 2020년도부터 과거 10년 것까지 굉장히 오래된 것까지도 해준다 이거 1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이 된 것은 해주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손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예, 이거 구하는 문제 뭐 여간해서 제가 시험 나오는 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손금에다가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110으로 나누면 돼요. 예. 아까 660만 원 못 받게 됐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손세액을 얼마 공제받아야지? 여러분 딱 암산으로 그냥 60만 원 나오죠? 근데 모든 금액이 66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뭐 658만 9,800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손세액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써야 되죠. 예. 자, 660만 원이 대손세액이다. 아, 대손금액이다. 이게 대손세액이 아니라 대손금액을 가지고 대손세액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660을 곱하기 10을 하고요. 나누기 110 하면 돼요. 그러면 60만 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60만 원이 세금이다. 혹시 몰라서 이거 알아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금 계산서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가 대손 처리했다는 건 그때 우리가 판매했다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해도 그 판매했다는 걸 뭘로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거래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끝까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보면 공급가액 세액 딱 찍혀 있으니까 계산기 안 써도 그 증빙만 보면 그냥 아는 거죠.
그러나 혹시 모르서 한번 알아두시라. 확정 신고 시에만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10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거, 요것도 이제 여러분 이론 문제에서 보기로 등장할 때 5년인지 10년인지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7월 달하고 1월 달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기 확정 신고는 4월부터 6월 거를 7월 25일 날 신고하는 것이고, 2기 확정 신고는 10월부터 12월치를 그 다음에 1월 달에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세액 확정 신고는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애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을 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의 구조 항목이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굵은 것만 보면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되는데, 한번 매입세액도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미리 보시면, 아까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여기가 과세표준, 이게 매출이었죠. 그 밑에 여기가 매입세액의 구조입니다. 자, 매입세액의 구조를 한번 양식을 통해서 보자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일반 매입, 수출기업 수입 분납 유예에 대한 매입, 고정자산 매입.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이 시험에 나오죠.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 그래서 일반 매입이다 하면은 고정자산이 아닌 매입이 다 일반 매입이거든요. 고정자산 아닌 매입. 그러니까 주로 일반 매입에는 제조업이면 원재료, 도소매업이면 상품 매입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매입이 다 원재료하고 상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들 얼마든지 있죠. 고정자산 아닌 일반 매입들, 뭐 A4 용지, 소모품 같은 거 사면, 소모품은 고정자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이 되고요. 고정자산 매입은 그럼 뭐냐? 여러분, 고정자산은 앞에서 우리가 자산 배울 때 유형자산 배우셨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배우고 나서 무형자산 배우셨죠? 유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유무형자산. 그래서 매입을 이렇게 유무형자산의 매입을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매입세액도 애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여기 12번에서 작성이 돼요. 애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이거 매입세액도 애정신고 누락을 했으면 이것도 가산세 붙어요. 가산세를 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아까 매출자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여기가 따로 표시되듯이 매입자 입장에서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만약에 발행한 게 있다면 여기 13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이게 뭘까요? 자,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거 있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고, 이제 그 밖에는 뭘까요? 세금계산서가 아닌 나머지가 다 그 밖에예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 수취한 것들. 이게 14번 그 밖의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에는 기타가 없어요. 매입에는. 여기 매출에서는 아까 4번에 기타 하면서 영수증 발급 안 한 것들은 다 4번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매입에는 기타가 없어요. 매입은 증빙이 없으면 세금을 공제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자 입장에서는 증빙을 무조건 받아야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가장 원칙이고, 세금 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 꼭 받아야 돼요. 없이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기타 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세액을 정리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그만큼 납부하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매입을 분명히 했는데 누락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매입을 하고 아직 증빙을 안 받은 거래처가 뭐가 있지? 이거 혹시 있다면 잘 체크해가지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가 나와요. 위에 있는 거 전부 합계. 그 합계에서 밑에 이게 또 특이한 것인데 16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16번에서 여기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왜 매입세액에 넣었을까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감계에서 15 빼기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다 보시게 되는데 15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 다 더했었죠. 더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준단 말이에요. 빼주는 이유는 뭐냐? 여기 있다는 거지. 그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론 때도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페이지에도 나오지만은 나중에 실기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해서 모두 다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뺀 것이 뭐예요? 매입세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이 회사는 지금 이 1기 확정 때 매출세액이 약 1,100만 원, 매입세액이 약 200만 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900만 원이 됐죠. 납부할 세액이 여기 보면 차감세 859만 1,000원이네요. 밑에도 여기 보시면 납부할 세액 859만 1,000원. 뭐 여기가 깨끗한 건 뭐예요? 뭐 감면 받을 거라든가 뭐 늦게 신고해 가지고 가산세 낼 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매출세액에서 여기 있는 매입세액을 뺀 것이 그대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예요. 859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라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이거예요. 매입세액은 우리가 매출하기 전에 매입한 것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이제 또 볼까요? 매입세액의 구조. 지금 양식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서 보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공제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재화를 수입하면서 우리 부가가치 내잖아요. 그것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뭐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이 안에는 신용카드에 뒤에 등자 붙잖아요.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입니다 라고 끝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도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의제 매입세 증빙이 있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증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제가 매입세액은 증빙 없으면 일단 전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 거지만 의제해서 공제해준다. 매입세액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식당 같은 사업자가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들인데, 자,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죠.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것을 팔면 그게 과세가 되는 사업자. 식당이 바로 대표적이다. 그리고 통조림은 통조림 제조회사.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다가 소정의 유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원래는 우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미가공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면세제화란 말입니다. 면세제화니까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법대로 한다면. 근데 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부가가치세가 너무 과다할 수가 있어요. 공제 하나도 못 받고 매출에 대해서 100%, 10% 똑같은 세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아니에요. 소정의 유를, 매입가의 소정의 유를 곱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 소정의 율이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안 나왔군요. 자,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 높은 TAT 2급이나 여기 가면 이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주세요. 개념.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의제 매입세액이 또 이거 실무 문제로는 아마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FAT 1급에 나오는지. TAT 2급부터는 아주 자세히 나와요. 이게. 자, 하여튼 의제 매입세의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생산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매입가액의 소정률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 그 취지. 그런데 그 공제해주는 율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식당이 다르고 제조업이 다르고 유음식점이 다르고 다 달라요. 또 식당도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2억 원 이하, 연간 2억 원 이하가 가장 높아요. 세율이 많이 공제해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어떤 거가 있는가 봅시다. 세법상 의무 불이행한 경우다. 어떤 것이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이나 부실기재,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미수취나 부실기재. 당연히 공제 안 해주겠죠. 이거 다 정확히 기재해도 공제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안 해주는 건데,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으면 공제 안 해준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면세 관련 매입. 면세 관련 매입. 예. 자,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뭐 어떤 것이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그런 것이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자, 시내버스 사업하고 시내버스 사업도 하고 택시 사업도 하는 운수 사업자. 예. 택시 운송은 과세, 시내버스는 면세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시내버스 그 뭐라 그럴까요? 사무실하고 여기 면세, 시내버스가 면세죠. 택시 관리 사무소가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령 무슨 그 차량을 수리하는 무슨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는 버스를 수리하려고 샀다 이거예요. 그 기계가 1,000만 원짜리 기계라고 볼까요? 그럼 10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죠.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면세는 납부도 안 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도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 1,000만 원짜리가 택시 운송에서 쓸 거예요. 택시 사업에서. 그러면 그건 공제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가 면세 제외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토지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토지를 정비하는 것들이에요. 토지를 정비하는 것들. 요 밑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주 1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예는 1, 2, 3. 자, 1번을 보면 토지 취득 및 형지를 변경하는 비용, 공장 부지나 택지 조성에 관련된 비용.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형질 변경 아시죠?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거. 거기 돈 들어가요. 측량회사에서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세금계산서 받았더라도 안 되고, 택지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중장비를 써가지고 뭔가 해야죠. 공사 작업을, 토목공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안 된다.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 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거기 축사가 있었어요. 그럼 축사를 다 어떻게 해요? 철거를 시켜야 돼. 근데 철거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부가세 200만 원,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 예. 토지가 어떤 토지에다가 뭔가를 했더니 무슨 공사를 했더니 가격이 번쩍 뛰었어요. 예. 그러면 그 뭔가 공사를 함으로써 들어간 비용이 있죠.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이게 바로 토지 관련입니다. 토지 관련. 그래서 하여튼 토지에다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토지는 면세고. 네. 임대료. 임대료는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토지 임대료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하고는 다르요. 임대료에 대한 것은 토지나 건물 임대료 매입세 공제됩니다. 다음에 업무 무관 관련된 지출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거예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대개 회사가 지출하는 건 다 사업과 관련이 있겠으나 때로는 사업 없는 것을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말이죠.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쓰려고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있어요. 회사 사업자번호로. 그것이 뭐예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아니, 시험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자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골프 용품 뭐 3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아 왔다. 그리고 회사에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복리후생비라는 거, 그 골프용품을 회사에 어디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무슨 어디다 비치를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건 복리후생비로 매입세 공제가 되죠.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회사에다 놓고 대표이사 혼자 쓰면 안 해주겠죠. 복리후생비. 네. 대표이사 혼자 쓰는 건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직원들하고 같이 쓴다 그러면 그건 복리후생비 성격이 있는데 개인적인 것은 안 된다. 네. 그다음에 기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렌트카 회사, 택시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이 정도가 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쓰는 기업들이죠. 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회사들은 다 소형 승용차가 비영업용입니다. 즉 업무용으로만 쓰는 거죠.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다르죠. 영업용은 그 소형 승용차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게 영업용이고, 업무용은 회사 업무에 쓰는 거죠. 어디 출장 간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라든지 빌리는 거라든지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들은 전부 공제받지 못한다.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우리 세제에서는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 특소세 붙이죠. 또 매입세 공제도 안 해줘요. 매입세 공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을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비용, 기름 넣고 차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거 전부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형 승용차라는 것은요 8인승까지입니다. 8인승까지 9인승부터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승합차라고 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고, 그 소형 즉 8인승까지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또 근데 소형 승용차 중에서 되는 거 예외가 또 있죠. 경차는 됩니다. 경차.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업무용 차 경차 쓰는 회사들 가끔 많이 볼 거예요. 그 회사가 가난해서만 경차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비용이 엄청 절약이 돼요. 경차를 쓰면은 차량 유지에 관련된 거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차는 차값도 매입세 공제해주고 차 유지에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 경차가 몇 cc 미만인지 혹시 아시나요? 1000cc 미만. 그게 경차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 임차. 임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 기업들에서 차를 관리하기가 더 귀찮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장기 렌트 하잖아요. 그 렌트 비용 공제 못 받아요. 소형 승용차 렌트니까. 임차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임차. 그래서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못 받는 게 접대비. 접대비 관련 매입세 전부 공제 못 받습니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이건 이 제도가 있으나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2를 보면은 주 2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기간을 줍니다.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것들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입니다. 이 공급 시기라는 건 뭐예요? 거래가 일어난 날이죠. 거래가 일어난 날.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1년에 과세기간이 1기와 2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5월이에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그때는 못하고 오늘 해서 했어요. 6월 29일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5월 달에 매입한 1,000만 원어치 매입한 거 100만 원 매입세액을 이대로 적용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런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하면은 1기가 6월 30일 날 끝나요. 20일 내에 그러면 7월 20일이 돼요. 7월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 신청일로부터, 그러면 7월 20일 날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날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기산일이라는 건 그 과세기간의 시작일을 말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기산일까지 1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내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 과세기간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는 사업자는 뭐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6월 말쯤 되면은 이게 서로 사업자들끼리 뭐 세금계산서를 뭐 주자 받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게 되는 거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다 저렇다들 하게 되는데 그 귀를 막고 살지 않는 한 이날까지도 그걸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넉넉한 기간이 있다는 거.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만 사업자 등록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공제받지 못하는 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에요. 접대비,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토지, 면세사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한 거, 그걸 다 내. 이게. 그리고 주로 이겁니다. 주로 여기 가운데 관련,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된 거, 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요거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비용용 소형 수용차 구입해서요. 네네. 사업자들은 아예 사업용으로 차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제가 좀 업무용.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업용이 업무용인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받는 소형 승용차 사가지고 매입세 공제받는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회사, 렌트카 회사, 자동차 운전학원 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사업자가 차를 뽑죠? 업무에 필요하니까 차를 뽑죠. 업무에 쓰셔야 돼요. 네. 이제 조세관 측에서는 이 승용차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하게 지금 조세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살 때 번호판이 아예 다르잖아요. 번호판요? 뭐 그거는 여기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는 거고요. 사업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용이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으로 써야 그나마 회사 비용, 차량 유지비,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죠. 부가가치세는 공제 못 해주고 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업용으로 안 쓰면 그 비용 처리도 못 하는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놓고 업무용으로 사놓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지금 저 국세청에서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 아시죠? 그걸 찾아내려고요. 네, 그래서 업무적으로 쓰는 것만 회사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세금 계산서만 남았는데요. 세금 계산서만 남았는데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 예. 요거까지는 뭐 세금 계산서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다음 시간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제는 한 번도 안 풀어봤나요? 예. 뒤에 가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쫙 풀면 이론 끝나고요. 여러분 이제 실무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세 번째 시간, 예, 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고 하면 시간이 들어갈 것 같고요.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도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실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